2019년 11월 영하 15도의 압록강. 52살의 남자가 얼음 위를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쏜다? 총소리가 울렸고 발밑 얼음이 깨지며 영하의 물속으로 발이 빠졌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김정은 비자금 3조 원의 비밀이 담긴 USB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과연 그는 살아서 강을 건넜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북한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곳에서 일했습니다. 조선노동당 39호실.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김정은 일가의 돈을 관리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령님 집안의 가계부를 쓰는 회계사였던 거죠. 2018년 봄 평양의 아침은 참 평화로웠습니다. 대동강변에 벚꽃이 피고 출근길 거리에는 교통안내원 아가씨들이 하얀 장갑을 끼고 서 있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중구역 창광거리에 있는 우리 아파트에서 사무실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어요. 평양에서 이 정도 아파트에 사는 건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 한복판에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에는 여든을 바라보시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아버지는 6.25 때 인민군으로 참전하셨다가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들어 자꾸 아버지 이름을 부르세요. 영씨가 밥 먹어라 하시면서 빈 밥그릇을 내미시곤 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하더군요. 아침마다 어머니 약 챙겨드리고 아내한테 신신당부하고 출근하는 게 일과였습니다. 어머니 점심 꼭 챙겨드리고 혼자 나가시게 하지 마. 알았어요, 여보. 매일 똑같은 말 하네. 아내는 만수대 예술단 출신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피아노를 참 잘 쳤는데 예술단이 구조조정되면서 지금은 동네 음악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수입이 예전 같지 않아도 불평 한마디 없는 사람이에요. 참 고마운 사람이죠. 자식들은 둘 다 대학생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과 3학년, 딸아이는 평양외국어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했어요. 아버지가 당 간부니까 좋은 대학에 배치받은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다 제 직장 덕분이었습니다. 39호실. 이 이름을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 설명드릴게요. 39호실은 김일성 주석 시절에 만들어진 비밀 기관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북한의 모든 외화벌이 사업이 여기서 관리됩니다. 금 수출, 무기 밀매, 위조 지폐, 마약. 세상에서 돈이 되는 건 다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전부 어디로 갈까요? 인민들한테요? 아닙니다. 수령님 일가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해외 비밀 계좌를 담당했습니다. 스위스, 마카오, 싱가포르, 전 세계에 흩어진 계좌들을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암호화된 통신으로 외국 은행과 연락하고 자금을 이리저리 옮기고 장부를 정리하는 게 제 업무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고 전날 밤 사이에 들어온 통신문을 확인했어요.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은행에서 온 암호 메시지였습니다. 이번 달 입금 확인. 잔액 업데이트 완료. 저는 별 생각 없이 숫자를 장부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제 일이었으니까요. 위에서 시키면 하는 거. 그게 북한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김 과장과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39호실 간부들은 특별 배급을 받아요. 흰쌀밥에 고기 반찬. 일반 주민들은 꿈도 못 꾸는 식단이죠. 박 과장, 요즘 스위스 쪽 업무 많지 않소? 뭐, 그럭저럭이요. 왜 그러시오? 아니, 위에서 자꾸 톡촉이 오길래 이번 달 안에 큰 건 하나 처리해야 한다던데.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큰 건이 뭔지는 묻지 않았어요. 39호실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아는 게 오히려 위험합니다. 자기 일만 하고 다른 건 모르는 척하는 게 상책이에요. 퇴근 후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대동강변을 산책했습니다. 어머니는 자꾸 옛날 얘기를 하셨어요. 영철아, 우리 이 강변에서 내 아버지 처음 만났다. 네, 어머니 아셨어요. 그때는 전쟁 끝나고 다들 힘들 때였는데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 나라를 다시 세운다고 다들 열심히 일했거든. 어머니 말씀을 들으며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6.25가 끝나고 폐허에서 나라를 일으켰던 우리 부모님 세대. 그분들은 정말 희망을 갖고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나라가 그분들이 꿈꿨던 나라가 맞는 걸까요? 그때는 그냥 스쳐가는 생각이었습니다. 감히 체제를 의심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당에 충성하는 간부였고 덕분에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으며 살았으니까요. 어머니 약도 특별 배급으로 받았고 자식들도 좋은 대학에 보냈고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바로 그 주에 일이 터졌습니다. 상부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어요. 스위스 계좌에서 대규모 자금을 이동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저는 업무 처리를 위해 상세 내역 파일에 접근해야 했습니다. 그때 실수를 했어요. 아니, 실수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파일을 여는데 잘못된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로 보면 안 되는 문서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 문서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수령님 일가 해외 자산 총괄 현황.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저는 30년간 회계 일을 했지만 그런 숫자는 처음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를. 그 숫자가 얼마였냐고요?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다만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그 돈이면 굶어 죽어가는 북한 인민 전체를 10년은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본 그 문서. 수령님 일가 해외 자산 총괄 현황이라는 제목의 그 파일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단위를 착각했나 싶어서 몇 번이나 되새겼습니다. 미국 달러로 30억.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조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것도 스위스 한 곳에만요. 마카오, 싱가포르, 중국 계좌까지 합치면 도대체 얼마인지 상상이 안 됐습니다. 저는 30년간 회계 일을 했지만 그렇게 큰 숫자를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어요. 아내가 옆에서 잠꼬대를 했습니다. 여보, 왜 앉아요? 아니야. 그냥 좀 또 일 생각이에요? 내일 출근해서 하면 되잖아. 저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3조 원.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39호실이 벌어들이는 돈이니까요. 무기 팔아서, 위조 지폐 찍어서, 마약 밀수해서 번 돈들. 그게 다 수령님 일가 주머니로 들어간 겁니다. 며칠 뒤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 있는 친척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고모부 칠순 잔치 때문이었어요. 평양에서 청진까지는 기차로 1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양을 벗어나자마자 풍경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평양은 북한이 아닙니다. 진짜 북한은 평양 밖에 있어요. 저도 간부니까 지방 출장을 가끔 갔지만 그때마다 느끼는 거였습니다. 평양은 쇼윈도예요. 외국인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전시장이고 진짜 인민들의 삶은 그 바깥에 있습니다. 청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고모부 댁은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초라해져 있었어요. 담벼락은 무너져 있고 지붕에는 비닐을 덮어놨더군요. 마당에서 놀던 조카 녀석들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아이고, 영철이 왔구나. 고모가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그 얼굴이 너무 수척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60도 안 됐는데 여든 노인 같아 보였어요. 고모,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뭐, 그럭저럭 살지. 평양에서 오느라 힘들었지? 집 안으로 들어가니 찬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5월인데도 난방이 안 되는 거예요. 아궁이에 불을 떼야 하는데 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요새 산에 나무가 없어. 다들 베어가서서. 저녁 상이 들어왔습니다. 칠순 잔치라고 해서 뭐라도 차렸겠거니 했는데 밥상에 올라온 건 옥수수죽과 시래기 나물 뿐이었어요. 흰쌀밥은커녕 잡곡밥도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영철아, 형편이 이래서. 아닙니다. 고모부, 이렇게 와서 뵙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저는 가져온 선물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평양에서 구한 쌀 10kg, 식용유, 설탕 같은 것들이었어요. 고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이게 얼마짜리인데. 쌀 10kg이요. 평양에서는 별것 아닌 양이에요. 저는 특별 배급으로 매달 그보다 더 많은 양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보물이었습니다. 밤에 고모부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담배를 태우시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영철아, 너는 평양에서 좋은 데 다니니까 모를 거다. 네, 작년에 옆집 순이가 죽었다. 굶어서. 예, 12살짜리가 굶어 죽었어. 장마당에서 구걸하다가 쓰러졌는데 병원에서 약이 없다고 그냥 돌려보냈다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올해도 벌써 마을에서 3명이 죽었다. 다 굶어서야. 배급이 끊긴 지가 언젠데 고모부가 담배 연기를 후 내뱉으셨습니다. 6.25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더라. 그때는 전쟁 중이니까 그렇다 쳤는데 지금은 전쟁도 아닌데 왜 이러는 건지.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2개의 숫자가 부딪혔어요. 3조 원, 12살순이. 스위스 은행에 잠자고 있는 3조 원이면 이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청진만이 아니에요. 함경도 전체, 아니 북한 전체 인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은 뭘 하고 있습니까? 수령님 일가가 외국에서 명품 사고, 요트 사고, 별장 짓는 데 쓰이고 있는 겁니다. 평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왜 그래요? 고모네 가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름진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약을 드실 수 있으니까
다행이다. 평양 간부 집안이니까. 근데 청진 고모네는, 옆집 순이네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52살 먹은 남자가 소리 죽여 울었어요. 아내한테 들킬까봐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이 나라가 뭔가 크게 잘못됐다. 30년간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을 믿었고, 수령님을 믿었고, 우리 제도가 옳다고 믿었는데, 그게 다 뭐였습니까? 12살짜리가 굶어 죽는 나라에서 수령님 일가는 3조 원을 외국 은행에 쌓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출근해서 사무실에 앉았을 때 저는 이상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 파일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수령님 일가 해외 자산 총괄 현황.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습니다. 정확히 뭐가 있는지,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고 싶었어요. 회계사의 본능 같은 거였을 겁니다. 점심시간에 사무실이 비었을 때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발각되면 끝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3대가 벌을 받아요. 그게 북한입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김정은의 요트 구매네요. 프랑스산 와인 수입 목록, 스위스 알프스 별장 관리비, 딸을 위한 명품 가방과 시계들, 아내를 위한 이탈리아 보석들. 그 밑에는 더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핵개발 자금 출처, 미사일 부품 구매네요. 전부 같은 계좌에서 나가고 있었어요. 인민들 굶겨서 번 돈으로 핵폭탄을 만들고 남는 돈으로 명품을 사는 겁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USB를 책상 서랍에서 꺼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복사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에 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USB를 손에 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탈북 같은 건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진실이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진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모른 척하고 살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북한에서는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웃이, 동료가, 심지어 가족이 당신을 감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인민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반상회 같은 건데 거기서 서로를 감시합니다. 누가 뭘 샀는지, 누가 집에 안 들어왔는지, 누가 이상한 말을 했는지 다 보고가 올라가요. 그런데 39호실은 그것보다 더합니다. 우리는 국가 최고 기밀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보위부에서 특별 관리를 합니다.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0년간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청진 다녀온 후로 제가 변한 게 티가 났나 봅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김 과장이 슬쩍 다가왔어요. 박 과장,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요. 그래요? 좀 피곤해서 일이 많은가? 아니면 집에 무슨 일 있어? 평범한 안부 인사 같죠? 하지만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김 과장은 그냥 동료가 아니에요. 39호실에서 누가 보위부 프락치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김 과장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친절하거든요. 북한에서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은 위험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웃어 보이려고 했지만 얼굴이 굳어 있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평양거리에서 흔히 보는 검은 옷차림의 남자가
100m쯤 뒤에 있었습니다. 우연이겠지.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출근해서 컴퓨터를 켰는데 뭔가 달랐어요. 제가 분명히 닫아놓은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물론 확실하지는 않아요. 제가 착각한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30년간 같은 일을 해온 사람의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제 컴퓨터를 만졌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제가 그 파일을 본 게 들킨 걸까? USB를 꺼내든 게 발각된 걸까? 그날부터 저는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아내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요즘 왜 그래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밤마다 뒤척이고.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바빠서. 무슨 일인데 그래요? 나한테도 말 못해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한테도 누구한테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키면 우리 가족 전체가 끝이에요. 정치범수용소라는 데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3대가 거기서 죽어요. 부모도 자식도 손주까지.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매일 출근해서 일하고 웃고 동료들과 점심 먹고. 하지만 속으로는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짜 무서운 일이 생겼습니다. 같이 일하던 최 부장이 사라졌어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최 부장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봤더니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점심때가 되어서야 과장이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최 부장, 어젯밤에 끌려갔대. 예, 왜요? 사상 문제래. 자세한 건 나도 몰라. 사상 문제. 북한에서 이 말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최 부장은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원로 간부였어요. 39호실에서 25년을 일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아무도 어디로 갔는지, 왜 잡혀갔는지 모릅니다. 물어볼 수도 없고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의심받을 일이니까. 저녁에 집에 와서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응? 영철이니? 밥은 아까 먹었다. 아까가 아니고 지금이에요, 어머니. 저녁 드셔야죠.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흐릿한 눈으로요. 영철아, 너 얼굴이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치매가 심해지셨는데도 어머니는 아들 걱정은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무 일도 없어요. 거짓말 마라. 네 아버지도 그런 얼굴 한 적 있어. 6.25 터지기 전에. 어머니 말씀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6.25 전에 아버지도 이런 얼굴을 했다고요. 전쟁이 터지기 전 뭔가 불길한 일이 다가오고 있을 때 그 주 금요일 결정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아들 녀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김일성 종합대학에 다니는 23살 아들입니다. 아버지, 저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말 못해요. 집에서 만나요. 아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불이 나게 집에 갔어요. 아들이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보이부 사람들이 왔어요. 뭐? 저한테 질문했어요. 아버지가 무슨 일 하시는지, 요즘 집에서 무슨 얘기 하시는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 그냥 모른다고 했어요. 아버지 일은 잘 모른다고. 그래, 잘했다. 잘했어.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23살 대학생이 벌벌 떨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 쟤 때문에.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가족 전체가 끌려간다. 최 부장처럼 어느 날 밤 사라지는 거다. 아들도 딸도 아내도 어머니도 다 쟤 때문에. 선택지는 두 개였습니다. 하나, 모든 걸 잊고 충성스러운 간부로 남는다. 아무것도 안 보고 안 듣고 안 알고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산다. 둘, 이 진실을 들고 도망친다. 세상에 알린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겁쟁이입니다. 52살 먹은 소심한 회계사예요. 영웅 같은 건 아니에요. 그냥 가족 지키고 싶은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만히 있어도 죽고 도망쳐도 죽는다면 차라리 뭐라도 해보고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책상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 작은 물건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실이 들어갈 수 있다. 김정은 일가의 비밀, 인민의 피를 빨아모은 3조 원의 행방, 핵개발 자금의 출처. 이걸 세상이 알면 어떻게 될까? 떨리는 손으로 USB를 쥐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보이부가 들이닥쳐서 가족을 끌고 가는 꿈이요. 그런데요, 가만히 있어도 그 꿈이 현실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움직이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결심하는 건 쉬웠습니다. 실행하는 게 문제였어요. 39호실 컴퓨터에서 파일을 복사한다? 말이 쉽지, 거기가 어떤 곳인데요? 모든 컴퓨터가 감시당합니다. USB를 꽂으면 기록이 남아요. 어떤 파일을 열었는지, 언제 열었는지 다 로그가 남습니다. 보안 담당 부서에서 수시로 점검하고요. 저는 30년간 그 시스템 안에서 일했으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빈틈도 알았어요.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딱 1시간. 이 시간에 보안 담당자들도 밥을 먹으러 갑니다. 시스템 모니터링이 가장 느슨해지는 시간이에요. 물론 완전히 멈추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시간 감시가 아니라 나중에 로그를 확인하는 정도로 바뀝니다. 문제는 다른 동료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사무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 안 먹고 일하는 사람, 낮잠 자는 사람. 그 사람들 눈을 피해야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을 관찰했습니다. 누가 몇 시에 밥 먹으러 가는지, 누가 사무실에 남는지, 화장실은 언제 가는지. 마치 첩보 영화 같죠? 그런데 실제로 그랬어요. 제 목숨이, 가족 목숨이 달린 일이었으니까. 화요일이 가장 좋았습니다. 화요일 점심에는 전체 회의가 있어요. 간부들 대부분이 회의실로 갑니다. 사무실이 거의 비어요. 15분에서 20분 정도. 15분. 그 안에 모든 걸 해야 합니다. 드디어 그 화요일이 왔습니다. 2019년 여름 7월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내가 아침밥을 차려줬는데 한 숟가락도 못 넘겼어요. 여보, 왜 또 안 먹어요? 요즘 너무 야위었잖아. 응, 좀 속이 안 좋아서. 점심에 먹을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점심은커녕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출근해서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손이 떨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11시 50분. 회의 시작 10분 전입니다. 간부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가기 시작했어요. 박 과장, 회의 안 가요?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저는 급한 보고서가 있어서요. 양해 구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중에 봐요. 김 과장이 나갔습니다. 1명, 2명, 3명. 사무실에 남은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12시 5분.
사무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문 쪽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복도도 비어 있었어요. 지금이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USB가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딸깍. 그 작은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파일 폴더를 열었습니다. 수령님 일가 해외 자산 총괄 현황. 그 파일을 찾았어요. 클릭. 복사. 붙여넣기. 진행률 표시줄이 올라갔습니다. 1%, 5%, 10%. 왜 이렇게 느려? 파일 용량이 컸어요. 수십 개의 문서, 수백 개의 거래네요. 스위스, 마카오, 싱가포르 계좌 정보, 핵개발 자금 내역, 명품 구매 목록. 전부 복사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 30%.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화면을 재빨리 최소화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척 서류를 보는 척 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제발, 제발, 제발.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지나간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나갔어요. 후.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다시 화면을 열었습니다. 45%, 50%. 시계를 봤습니다. 12시 12분. 회의가 30분짜리니까 12시 35분이면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남은 시간 23분. 60%, 70%. 빨리, 빨리, 빨리.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요.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미친 짓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이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80%, 85%. 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여러 명이었어요.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회의 끝나고 돌아오는 건가? 아직 90%도 안 됐는데.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90%, 92%, 95%. 발소리가 사무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97%, 98%. 문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99%, 100%. 복사 완료. 저는 번개같이 USB를 뽑았습니다.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화면을 닫았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박 과장 여기 있었소? 최 과장이었습니다. 다행히 김 과장이 아니었어요. 네, 보고서 쓰고 있었습니다. 열심히네. 밥은 먹었소? 아, 이따가 먹으려고요. 그래요, 굶지 말고. 최 과장이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저는 서류를 든 척하면서 손이 떨리는 걸 숨겼어요. 해냈다. 해냈어. USB가 주머니 안에서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물건 안에 3조 원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김정은 일가의 모든 치부가. 그날 퇴근길, 저는 검문에 걸릴까봐 죽을 것 같았습니다. 39호실 나올 때 가방 검사가 있거든요. USB가 발각되면 끝이에요. 검문소에 섰습니다. 가방 열어보시오. 보안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어요. USB는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가방에는 서류밖에 없었어요. 보안원이 서류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됐소, 가시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서 숨을 골랐습니다.
살았다. 일단 살았어. 집에 가는 길, 저는 평생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평양의 저녁 하늘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동안 왜 몰랐을까? 30년간 이 도시에서 살면서 하늘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USB를 꺼내봤어요. 이 안에 진실이 있다. 이 안에 3조 원의 비밀이 있다. 이걸 세상에 알리면 어떻게 될까? 아직 탈북 계획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갈지, 어디로 갈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USB를 들고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 어떻게든. 그 15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100번도 넘게 멎었다, 뛰었다 했어요. 근데요, 그때 복사하길 정말 잘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면 저는 이미 쫓기는 몸이 됐으니까요. 여러분, USB를 복사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그 2달 동안 저는 탈출 준비를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내도 자식들도 어머니도 모르게. 혼자서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건 브로커를 찾는 거였어요. 탈북 브로커. 북한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사람을 빼내주는 사람들입니다.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들 중에 그런 연결책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몇 년 전에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조심스럽게 수소문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요? 그냥 아는 사람이 필요하대서. 위험한 얘긴데 조심하쇼. 열흘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 쪽 브로커와 연결됐어요. 전화 통화는 못하고 쪽지로만 연락했습니다. 가격은 미화 5,000달러. 북한 돈으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지만 저는 39호실 간부니까 외화를 구할 수 있었어요. 30년간 모은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탈출 날짜는 2019년 11월 15일. 압록강이 얼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완전히 얼면 걸어서 건널 수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많이 얼면 경비도 강화돼요. 살짝 얼었을 때가 제일 좋다고 브로커가 알려줬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 저는 중국 단둥 출장을 신청했습니다. 39호실 간부들은 가끔 중국 출장을 갑니다. 거래처 만나고 자금 확인하고 저도 1년에 서너 번은 갔어요. 그래서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출장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11월 13일 출발, 11월 17일 귀국 예정. 물론 저는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치매가 더 심해지셔서 요즘은 저를 못 알아보실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불효자가 떠납니다.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소리 내면 안 돼요. 아내가 들을 수 있으니까.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고생하실 거예요. 근데 이러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다 죽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52살 먹은 아들이 80 넘은 어머니 손잡고 울었어요.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누구요? 접니다, 어머니. 영철이요. 영철이? 우리 영철이가 언제 이렇게 늙었어? 어머니가 제 얼굴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영철아, 네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아무 일도 없어요. 거짓말 마라. 엄마가 모를 줄 알아? 그 순간 어머니 눈이 맑아지셨어요. 치매 걸리기 전 그 눈이었습니다. 영철아, 뭘 하려는 거니?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걱정 말고 네 할 일 해라. 알겠니?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네 아버지도 그랬어. 6.25 터지기 전에 그런 얼굴 하더니 전쟁터로 갔다.
사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해야지.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출장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응, 금방 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3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떠났습니다. 기차를 타고 신의주로 갔습니다. 거기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 단둥으로 가는 거예요. 공식 출장이니까 통행증이 있었습니다. 국경 검문도 무사히 통과했어요. 단둥에 도착한 건 11월 14일 저녁이었습니다.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대 중국 조선족 아저씨였습니다. 박 선생이요? 네. 따라오시오. 말은 하지 마시고. 브로커를 따라 허름한 여관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하루를 숨어 있었어요. 11월 15일 밤. 드디어 탈출 당일입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출발하오. 강변까지 차로 가고 거기서 걸어서 강을 건너오. 얼음이 얼었습니까? 살짝 얼었소. 조심해서 건너면 돼요. 밤 11시 우리는 차를 타고 압록 강변으로 갔습니다. 영하 15도. 바람이 뼈를 깎는 것 같았어요. 저는 코트를 껴입었지만 추위가 파고들었습니다. 52살 먹은 몸이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됐어요.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압록강이 보였어요. 강폭이 한 300m쯤 됐을 겁니다. 얼음이 살짝 얼어 있었지만 곳곳에 물이 보였어요. 저길 건너라고요? 걸어서 건너시오. 얼음 두꺼운 데로만 가면 돼요. 브로커가 손전등을 줬습니다. 불빛은 최소한만 쓰시오. 북한 쪽 경비병이 볼 수 있으니까. 저는 강변에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저 건너편이 북한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 52년을 산 땅. 다시는 못 돌아갈 수도 있어요. 어머니, 아내, 아들, 딸.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렸어요. 발밑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100m쯤 갔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심장이 멎었습니다. 북한 경비병이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움직이지 마. 쏜다. 저는 본능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탕. 총소리가 났습니다. 귀를 때리는 굉음. 얼음 위로 총알이 스쳤어요. 뛰었습니다. 미친 듯이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발이 물에 빠졌습니다. 영하의 물이 발을 찔렀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탕, 탕, 총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뛰었어요. 제발, 제발, 제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를 살려주세요. 얼마나 뛰었을까요? 갑자기 발밑이 단단해졌습니다. 땅이었어요. 중국 땅.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젖어서 추위에 떨렸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쪽 강변에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쫓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강 한가운데가 경계선이거든요. 중국 쪽으로는 함부로 못 넘어옵니다. 살았다. 살았어. 저는 젖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52살 먹은 남자가 영하 15도 추위에 젖은 몸으로 땅바닥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자유의 땅, 생애 처음 밟아보는 자유의 땅.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USB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젖었지만
방수 비닐에 싸놨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이 안에 3조 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세상에 전해야 해요. 저는 떨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그날 밤 압록강을 건너면서 저는 죽을 줄 알았습니다. 총소리가 나고 얼음이 깨지고 발이 물에 빠지고. 근데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압록강을 건넌 그날 밤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어요. 중국은 자유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탈북자에게는요. 강을 건너자마자 브로커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서 2시간을 달렸어요. 젖은 옷이 얼어붙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새벽에 어느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허름한 농가였어요. 브로커가 문을 두드리자 50대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조선족이었어요. 이 사람이요? 네, 부탁합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방에 들어가니 정신이 좀 돌아왔어요. 아주머니가 마른 옷을 줬습니다. 어서 갈아입으시오. 얼어 죽겠소.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국물을 마셨습니다. 된장국이었어요. 평생 먹어본 된장국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시오. 상황 봐서 다음 장소로 옮길 거요. 저는 그 농가에서 닷새를 숨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방 안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 단속을 하거든요.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송환되면 뭐가 기다리고 있겠어요? 정치 범수용소죠. 아니, 저 같은 경우는 공개 처형일 겁니다. 닷새째 되는 날 저녁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브로커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 선생, 큰일 났소. 왜요? 무슨 일입니까? 북한 보위부에서 사람을 풀었소? 당신을 찾고 있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보통 탈북자가 아니라는 거 알았나 보오. 39호실 간부가 USB 들고 튀었다고. 현상금까지 걸렸소. 현상금. 북한 보위부가 중국 조선족 사회에 현상금을 뿌린 겁니다. 저를 신고하면 돈을 준다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난한 조선족들한테는 큰 돈일 거예요. 지금 바로 옮겨야 하오. 여기도 안전하지 않소.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짐이랄 것도 없었어요. 옷 몇 벌하고 USB. 그게 전부였습니다. 밤에 다시 트럭을 탔습니다. 이번에는 더 멀리 갔어요. 국경에서 최대한 떨어진 곳으로. 영길 근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맡아준 분이 김 목사님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조선족 목사님이었어요. 작은 교회를 운영하시면서 탈북자들을 숨겨주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중국 정부에 발각되면 목사님도 처벌받습니다. 그런데도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웃으셨어요. 같은 핏줄인데 어찌 모른 척 하겠소.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해봤습니다. 북한에서는 종교가 금지되어 있어요. 성경책 갖고 있으면 처형당합니다. 저는 평생 기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목사님 교회 작은 방에서 무릎 꿇고 손 모으니까 뭔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가족을 지켜주세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 댁에서 보름을 숨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바깥 소식이 들려왔어요. 브로커를 통해서요. 평양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39호실 간부가 기밀 들고 탈북했다고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제 가족 얘기도 들렸습니다. 박 선생 가족이 연행됐다고 하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내가요? 자식들도요? 자세한 건 모르오. 하지만 조사받고 있는 건 확실하오. 아내, 아들, 딸, 그리고 치매 걸린 어머니까지. 쟤 때문에, 다 쟤 때문에. 저는 그날 밤 울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작은 방에서 소리 죽여 울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건데 결국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거잖아. 이럴 거면 그냥 가만히 있을걸. 모른 척하고 살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박 선생, 마음이 많이 힘들지요?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가족을 버린 죄인이에요. 버린 게 아니요. 지키려고 한 거요. 하지만 결과가 목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박 선생, 당신이 가진 그 USB, 그 안에 뭐가 있소? 김정은 일가의 비밀입니다. 3조 원의 비자금 내역이요. 그게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소? 북한 체제의 실체가 드러나겠지요. 인민들이 얼마나 수탈당하고 있는지.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면 그 진실을 세상에 전해야지요. 그게 당신 가족을 진짜 살리는 길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 당신 가족도 자유로워지지 않겠소?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소? 저는 목사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USB를 들고 나온 건 그냥 도망치려는 게 아니었어요. 진실을 알리려는 거였습니다. 그 진실이 세상을 바꾸면 언젠가 가족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이게 맞는 길입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목사님, 한국에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중국에서 바로 한국 가기는 어렵소. 제3국을 거쳐야 하오. 제3국이요? 라오스나 태국으로 가야 하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보호받을 수 있소. 라오스, 태국. 중국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합니다. 그것도 불법으로 숨어서 쫓기면서 갈 수 있겠소?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가야죠. 이걸 전해야 하니까요. 목사님이 웃으셨습니다. 좋소. 그럼 준비합시다. 길이 험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요. 그렇게 저의 두 번째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3,000km의 도망길.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몰랐어요. 제 뒤를 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이부가 보낸 추격자들이 제 꼬리를 밟고 있었다는 걸.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라오스 국경에서였습니다. 김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거기서 포기했을 겁니다. 가족 걱정에 미칠 것 같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진실을 전하는 게 가족을 살리는 길이라고. 그 말 하나로 버텼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태국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먼지 아세요? 3,0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왕복을 4번 하는 거리예요. 그걸 숨어서 쫓기면서 불법으로 가야 했습니다. 2019년 12월 초 저는 김 목사님 도움으로 새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동남아시아 루트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비용은 미화 $10,000. 제가 가진 돈을 거의 다 털었습니다. 루트가 어떻게 됩니까? 중국 남쪽 윈난성까지 기차로 가고 거기서 라오스로 넘어갑니다. 라오스에서 태국 국경까지 가면 끝이요. 말은 쉬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구간이 위험했어요. 중국 안에서 이동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기차역마다 신분증 검사가 있거든요.
저는 위조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중국 조선족으로 위장한 신분증이에요. 사진도 바꾸고 이름도 바꿨습니다. 12월 10일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윈난성 쿤민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기차 안에서는 말을 최대한 안 했어요. 제 말투가 조선족하고 다르거든요. 북한 사투리가 섞여 있어서 들키기 쉽습니다. 쿤밍에서 하루 쉬고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라오스 국경 마을까지 10시간. 여러분, 그 버스 안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남자 둘이 자꾸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우연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오니까 그 남자들도 따라 내리더라고요. 브로커한테 몰래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뭡니까? 브로커 얼굴이 굳었습니다. 모르겠소. 근데 조심합시다.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 저 사람들 보이부 사람인 것 같소? 뭐라고요? 중국에서부터 따라온 것 같소? 당신 뒤를 밟고 있었던 거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이부가 여기까지 쫓아왔다고요? 3,000km를 따라왔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일단 국경부터 넘읍시다. 라오스로 들어가면 저 사람들도 함부로 못하오. 우리는 국경 검문소가 아닌 산길로 갔습니다. 밤에 산을 넘었어요. 라오스 국경 경비가 허술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미리 돈을 뿌려놓은 거예요. 산길을 3시간 걸었습니다. 52살 몸으로 야간 산행을 하려니 죽을 맛이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쫓아오고 있으니까. 새벽에 라오스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추격자들도 같은 루트로 올 수 있으니까 빨리 움직여야 하오. 태국 국경까지 하루 반이요. 라오스에서 또 버스를 탔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낡은 버스였어요. 좌석이 딱딱해서 엉덩이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만도 감사했습니다. 태국 국경 마을에 도착한 건 12월 15일 저녁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태국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국경 검문소를 통과하면 바로 한국 대사관으로 가시오. 대사관까지 얼마나 됩니까? 국경에서 1시간 거리에 있소. 무사히 넘어가기만 하면 끝이요. 끝. 정말 끝일까요? 여러분,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내일이면 끝난다.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보호받을 수 있다. USB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난다. 12월 16일 아침, 국경 검문소로 향했습니다. 저는 관광객으로 위장했어요. 중국 여권을 들고 태국 관광 온 것처럼 검문소에 줄을 섰습니다. 앞 사람들이 한 명씩 통과했습니다. 제 차례가 됐어요.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태국 직원이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목적이 뭡니까? 관광입니다. 얼마나 머뭅니까? 일주일이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걸까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잡아요. 탈북자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버스에서 봤던 그 남자들이었어요. 검문소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북한 범죄자요. 잡아야 해요. 보이부 추격자들이었습니다. 라오스까지 따라온 거예요. 검문소가 술렁거렸습니다. 태국 직원들이 저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뛰었습니다. 검문소 바리케이드를 넘었어요. 태국 쪽으로 서라니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뛰었습니다.
미친 듯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제 태국 땅이에요. 하지만 추격자들이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태국 경찰도 저를 쫓기 시작했어요. 뛰었습니다. 길을 모르니까 그냥 앞으로만 뛰었어요.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52살 몸이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숨었어요. 쓰레기통 뒤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를 죽였어요.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멀어졌습니다. 저는 쓰레기통 뒤에서 떨고 있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대사관은 어디 있지?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USB가 있는지 확인했어요. 있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저는 골목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영어로 한국 대사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방향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뛰지 않고 천천히 관광객처럼 보이려고요. 1시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보였습니다. 태극기. 한국 대사관 정문에 걸린 태극기.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대한민국 국기.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대사관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막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를 요청합니다. 경비원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만요. 안에 연락할게요. 잠시 후 대사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대사관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어. 직원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한국 정부에 전해주세요. 김정은 비자금 내역입니다. 3조 원의 비밀이요. 직원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30년간 39호실에서 일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어요. 저는 USB를 직원 손에 쥐어주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대사관 문을 통과하는 순간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평양에서 여기까지 1달 반, 3,000km를 숨어서 왔어요. 총에 맞을 뻔하고 강에 빠질 뻔하고 잡힐 뻔했는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USB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어요. 태국 방콕의 한 병원. 대사관에서 옮겨준 거였습니다. 링거를 맡고 있었고 옆에는 대사관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깨어나셨네요. 괜찮으세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병원입니다. 이틀 동안 주무셨어요. 탈진이셨대요. 이틀. 저는 이틀 동안 의식 없이 누워 있었던 겁니다. 1달 반 동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USB는요? 제가 드린 USB.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그제야 안심이 됐습니다. 전했다. 드디어 전했어. 며칠 후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대한민국으로 가는 비행기.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북한이 있겠죠. 제가 태어난 땅, 52년을 산 곳, 그리고 제 가족이 있는 곳. 어머니, 잘 계신가요? 아내, 미안해요. 아들, 딸아, 아버지를 용서해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옆 승객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2020년 1월 2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한국에 온 건가? 진짜인가? 입국장을 나서니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영철 씨 맞으시죠? 저희를 따라와 주세요. 그렇게 저는 대한민국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처음 한 달은 국정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누군지, 진짜 39호실 출신인지, USB 내용이 진짜인지 수십 번의 면담과 검증을 거쳤어요.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저도 이해했어요. 그리고 USB 내용이 진짜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국정원 담당자가 말했어요. 박 선생님, 이 자료는 정말 대단합니다. 북한 체제의 실상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예요. 세상에 공개됩니까? 일부는 공개될 겁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외교적으로 민감한 부분도 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당장 바뀌지는 않겠죠. 하지만 진실은 전해졌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국정원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원.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교육받는 곳이에요. 3개월 동안 거기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처음 한국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세요? 말이 통하는데 말이 안 통했어요. 같은 한국어인데 다른 말 같았습니다. 카드 결제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북한에는 신용카드가 없거든요. 와이파이 비번이 뭐예요? 와이파이가 뭡니까? 비번이 뭡니까? 마트에 처음 갔을 때는 정신을 못 차렸어요. 물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라면만 해도 수십 종류가 있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라면 한 종류도 구하기 힘든데, 과자, 음료수, 고기, 생선. 없는 게 없었어요. 저는 마트 한가운데 서서 울었습니다. 점원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이걸 보면서 북한에 있는 가족 생각이 났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약도 제대로 못 드시는데, 우리 아내는, 아이들은 밥은 먹고 있을까? 하나원을 나와서 서울에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보이부가 쫓아오는 꿈, 압록강에서 빠지는 꿈, 가족이 끌려가는 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지금 저는 통일교육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학교나 기업에 가서 강연을 합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통일의 필요성을 얘기해요. 제 경험을 나누는 거죠. 강연할 때마다 이 말을 꼭 합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자유, 인터넷, 선택의 자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북한에는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꼭 이 말도 합니다. 북한에도 사람이 살아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도 자유를 원합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 사람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직도 밤마다 북쪽을 바라봅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들, 80이 넘은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실까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는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아들과 딸은 무사할까요? 소식을 알 길이 없어요. 연락할 방법도 없고요.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무사하기를, 살아있기를.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잘한 걸까?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았으면 가족이라도 무사했을 텐데. 후회가 밀려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김 목사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진실을 전하는 게 가족을 살리는 길이다. 맞아요. 북한 체제가 바뀌지 않으면 제 가족뿐 아니라 2,500만 인민 모두가 계속 고통받아요.
진실이 알려지고 세상이 관심을 갖고 결국 그 체제가 바뀌어야 모두가 자유로워집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통일이 되는 날. 그날이 오면 제일 먼저 평양으로 갈 겁니다. 창광거리 우리 집으로 가서 어머니를 찾을 거예요. 아내한테 사과할 거예요. 아이들을 안아줄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왔다. 미안하다. 이제 다 끝났다. 그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평양에서 태어나 39호실에서 30년을 일했던 회계사. 김정은 비자금 3조 원의 비밀을 담은 USB를 들고 탈북한 사람. 압록강을 건너고 3,000km를 도망쳐서 대한민국에 온 사람. 대단한 영웅이 아닙니다. 그냥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평범한 가장이에요. 진실을 알리고 싶었던 소심한 회계사고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이 작은 진실이 세상을 조금은 바꿀 수 있다고. 언젠가 통일이 와서 북에 있는 가족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그날이 꼭 올 거라고.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통일 꼭 우리 세대에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58이에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꼭 만나고 싶어요. 부디 그날이 빨리 오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들이 꼭 돌아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북한을 잊지 말아주세요. 거기에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